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이제 쓸모없는 노인네나 다름없잖아요. 우리도 숨 좀 쉬어야지. 엄마, 저희도 이제 모시기 힘들어요. 늙고 병들었으니 이제 편히 쉬세요. 차가운 산바람보다 더 날카로운 며느리 서윤이의 그 말이 마비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니다. 안 된다. 소리치고 싶어도 가장 간절한 순간 인간의 언어를 거부당한 채 알 수 없는 신음만 새어나올 뿐이었어요. 일어날 힘이 없는 저는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날 묘지에 버려진 제 몸뚱아리보다 앞으로 다가올 제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될 줄은 말이죠.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순입니다. 올해 71죠. 제가 심장마비로 쓰러지기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제 세상은 온통 아들 준수 걱정뿐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몸으로 새벽 3시부터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밤에는 빌딩 청소 용역을 전전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새벽 첫 차를 타기 위해 어둠 속에 나섰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밤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2시 반이면 침대에서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겨울이면 수돗물이 얼음장 같아서 얼굴을 씻다 보면 뺨이 얼얼했지만 정신을 차리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했습니다. 낡은 패딩을 걸치고 문을 열면 찬바람이 뺨을 때리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죠.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좌판을 펼치는 일이었어요. 무거운 플라스틱 통을 끌어다 놓고 그 위에 판자를 올린 뒤 비닐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매에서 산 얼음 박스에 담긴 생선을 날라다 진열했어요.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생선 비늘을 벗기다 보면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감각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손은 항상 얼어붙어 있었고 허리는 펴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일하다 보니 허리에는 늘 파스를 붙이고 살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시큰거리는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허다했죠. 베개 밑에 진통제를 두고 자다가 허리가 너무 아프면 일어나 물 한 모금과 함께 약을 삼키곤 했어요. 그렇게 잠깐 버티다 보면 어느새 다시 새벽이 되고 또 시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녀석의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볼 때면 그런 고통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단칸방 벽지를 보며 한숨을 쉬어도 아들 준수에게는 늘 따뜻한 밥을 먹였어요. 저는 꽁보리밥에 된장 하나만 놓고 끼니를 때웠지만요. 아들 녀석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배가 고팠던지 허겁지겁 밥을 먹곤 했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고 반찬을 집어먹고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어요. 준수야, 반찬 더 먹어. 엄마는 배불러.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은 늘 비어 있었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아들 녀석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배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그게 어미의 마음이었어요. 엄마, 오늘 반찬 진짜 맛있다. 이거 뭐야? 멸치볶음인데 새로운 방법으로 해봤어.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그 말 한마디면 제 하루 종일의 고단함이 싹 풀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된 아들 준수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외쳤어요. 엄마, 나 이번에 장학금 탔어. 이번 학기 등록금 없어도 돼. 그 말 한마디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어머니였어요. 준수야, 정말이니? 어머나, 우리 아들 정말 대견하다.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배어있는 제 옷이었지만 아들은 마다하지 않고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에 먹지 않던 삼겹살을 사다가 구웠습니다. 단칸방의 연기가 자욱했지만 아들과 함께 고기를 먹으며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새벽 시장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생선을 다듬고 밤늦게 빌딩 화장실을 청소하며 흘렸던 땀방울이 모두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순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합격 문자를 받은 아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취직했어. 월급도 꽤 괜찮아. 준수야, 정말 고생했다.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어여쁜 며느리 한서윤을 데려왔을 때 저는 비로소 짐을 내려놓은 듯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서윤이는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준수한테 어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편히 쉬어도 되겠구나. 내 고생이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꼬깃꼬깃 모아두었던 마지막 적금을 깨서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전세라도 얻어주려 부동산 여러 곳을 찾아다녔어요. 부동산 중개소를 12군데나 돌아다녔죠. 어떤 중개인은 제 낡은 옷차림과 구부정한 허리를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전세금이 얼만지 아세요? 그냥 다른 데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무시당하는 게 익숙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쓰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 내외가 편히 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저는 제 몸을 누일 단칸방이면 만족했으니까요. 며느리 서윤이는 처음에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힘으로 할게요. 어머니 돈 쓰시면 안 돼요. 어머니도 노후 준비하셔야죠. 사양하는 척하는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딴 곳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눈빛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조신하고 착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아니야, 서윤아.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데 아들한테 안 쓰고 어디다 쓰겠니? 이게 다 너희 주려고 모은 거야. 며칠 후 서윤이는 이내 태도가 바뀌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부동산 어플을 들여다보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기왕이면 조금 더 넓은 곳으로 하면 안 될까요? 애기도 낳을 거고 공간이 좁으면 답답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학군도 좀 괜찮은 대로요. 은근히 눈치를 주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손주 생각하면 당연히 넓어야지. 학군도 좋아야 하고. 어머니,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결국 저는 제가 가진 돈을 털어넣어 아들 내외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였지만 남양이라 거실이 환했고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었습니다. 이사 당일 아들 준수가 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고마워. 평생 은혜 못 잊을 거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 소원이야. 엄마, 나중에 내가 꼭 효도할게. 엄마 고생 끝났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제는 제가 기댈 수 있겠구나. 그런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 집에서 손주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한 며느리 서윤이가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 작은 생명이 너무나 신기하고 사랑스러웠어요. 작고 보드라운 손을 제 손가락에 감아쥐던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할머니가 왔어. 우리 손주 예쁘지? 손주를 안고 창가에 서서 햇빛을 보여주던 그 순간 제 평생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새벽 시장의 찬바람도 밤늦게 빌딩을 청소하며 흘렸던 땀도 허리 통증으로 잠 못 이루던 밤들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늘 제 손안에 머무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 서윤이의 화사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본심을, 아들 준수의 다정한 말 속에 담긴 무책임함을 말이죠. 그저 저는 행복에 취해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행복은 덧없이 짧았고 불행은 며느리 한서윤의 차가운 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지어놓고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어요. 서윤이가 산후조리를 잘해야 한다는 마음에 하나하나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침 해가 거실로 들어오고 손주가 잠에서 깨어 보챌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안방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보들보들한 살결과 아기만의 은은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우리 손주 예쁘지? 할미가 노래 불러줄게. 손주는 제 목소리에 맞춰 방긋방긋 웃어주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윤이가 저를 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 보시다가 허리라도 다치시면 어떡해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요즘 노인분들 애기 안다가 큰일 나는 경우 많대요. 서윤이는 제 품에서 손주를 얼른 빼앗아 갔습니다. 손주를 품에 안았던 온기가 스르르 빠져나갔어요. 서윤이는 교묘하게 저와 손주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손주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서윤이는 늘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손은 씻으셨어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래요. 위생관리 좀 잘해주세요. 애기한테 옮으면 큰일 나잖아요. 저는 당황해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비누를 거품 내어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씻었어요. 그리고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나왔지만 서윤이는 이미 손주를 안방으로 데려가 문을 닫아버린 뒤였어요. 똑딱 문 잠그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안방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아보았지만 잠긴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안에서는 서윤이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있어. 할머니는 냄새나니까 가까이 가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제가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내밀었습니다. 새벽 시장에 가서 좋은 미역을 골라왔어요. 2시간 넘게 푹 끓여서 정성을 다해 만든 국이었습니다. 서윤아, 이거 먹어봐. 산후조리용으로 특별히 끓였어. 서윤이는 국그릇을 받아들더니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어요.
그러고는 얼굴을 찌푸리며 싱크대로 가더니 그대로 쏟아버렸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안 먹어요. 어머니, 유튜브 레시피 보고 하세요. 이건 너무 짜고 느끼해서 못 먹겠어요. 제 앞에서 싱크대에 버리는 모습을 보니 2시간 넘게 공들인 정성이 하수구로 흘러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서윤이가 주방 쪽으로 오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노인네 냄새 좀 어떻게 안 되나요? 아기가 냄새 맡으면 안 좋잖아요. 방에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옷에서 냄새가 나나 싶어 코를 옷에 가져다 대보았어요. 냄새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싶어 그날부터 매일 빨래를 하고 목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냉장고에는 늘 배달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피자, 치킨, 중국 음식, 분식. 서윤이는 끼니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은 냉장고 한 구석에 처박혀 며느리의 손도 닿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곰팡이가 피어 결국 쓰레기통으로 향했어요. 서윤아, 내가 만든 나물 반찬인데 먹어봐. 맛있단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배달 음식으로 칼로리 계산해서 먹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제 눈앞에서 치킨을 먹고 피자를 먹으면서도 제가 만든 반찬은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저는 며느리 서윤이에게 냄새나는 노인네, 쓸모없는 짐짝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서운함을 아들 준수에게 토로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준수야, 서윤이가 좀 심한 것 같아. 직접 만든 음식을 눈앞에서 버리고 손주도 못 앉게 하고. 이게 맞니? 아들은 늘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서윤이도 애 키우느라 예민해서 그래. 엄마가 좀 이해해줘. 엄마가 어른이잖아. 산후 우울증도 있고 힘든 시기야.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니? 엄마 말 좀 들어봐. 손주 얼굴 보는 것도 맞고 문 잠그고 안 열어줘. 엄마, 제발 좀 그러지 마. 아내랑 사이 나빠지게 하지 말고. 제발 참아줘. 응? 아들이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지만 아들은 언제나 아내의 방패 뒤에 숨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면 아들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점 저는 그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도 두 사람은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끼리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애기 100일 사진 찍으러 갈까? 사진관 예약할까? 좋지. 어디로 갈까? 인터넷에서 괜찮은 곳 찾아봐. 제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저에게는 한마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기,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서윤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진관이 좁아서요. 가족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만이라니. 저는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숨 쉬는 것조차 미안해질 만큼 그 집에서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제 방에 틀어박혀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어요. 밤이면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서운함을 토로할수록
아들은 저를 예민한 노인네 취급하며 멀리할 뿐이었습니다. 엄마, 또 그 얘기야? 나이 드니까 예민해진 거 아니야? 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외출한다며 손주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갔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저희 가족끼리 산책 좀 하고 올게요. 가족끼리라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집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는 저녁 먹고 남은 그릇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서윤이는 늘 설거지를 제게 맡겼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부탁드려요. 손이 거칠어지면 아기한테 안 좋잖아요.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을 하나씩 닦아가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어지럼증이 확 밀려왔어요. 싱크대를 붙잡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명치를 누군가 주먹으로 후려친 것 같은 극심한 가슴 통증이 밀려왔어요. 으윽!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왼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몸은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차가운 바닥에 뺨이 닿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희미하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쓰러져 계세요? 아니,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서윤이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당황과 짜증이 더 섞여 있었어요. 저는 입을 벌려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이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마지막으로 제 의식은 까맣게 잠겨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쓰러짐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재앙의 시작이 될 줄은요. 그리고 이 순간이 며느리 서윤이의 진짜 본심이 드러나는 시작점이 될 줄은 말이죠.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어디선가 삐삐하는 기계음이 들렸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 어디가 뭉쳐 있는 것 같았어요. 오른쪽이 이상했습니다. 오른팔을 들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40대 정도로 보이는 의사였어요.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아들 준수와 며느리 서윤이가 서 있었어요. 서윤이는 팔짱을 낀 채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예, 제가 아들입니다. 준수가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환자분께서 심장마비를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후유증이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되면서 뇌 손상이 왔어요.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고 언어 중추신경도 손상이 있어서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합니다. 저는 입을 벌려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마비라니? 말을 못한다고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신음만 새어나왔어요. 엄마, 들려요? 괜찮아요? 나야, 준수.
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왼손을 들어 준수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비된 오른쪽 몸은 제 의지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른팔을 들려고 아무리 힘을 줘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른쪽 다리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팔다리가 제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내 팔인가 싶을 정도로 낯설었습니다. 입은 떨어지지 않아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100마디, 1000마디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는 건 알 수 없는 신음뿐이었어요. 답답했습니다. 미칠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의 먹구름이 드리운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재활 치료를 받으라고 했지만 서윤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재활 치료 비용이 얼만데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간다면서요? 집에서 쉬면 되죠. 어차피 완전히 나을 것도 아니고. 하지만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회복 가능성이 괜찮습니다. 집에서 돌볼게요. 서윤이가 의사의 말을 자르며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제 방은 이미 손주 방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제 짐은 구석에 작은 상자에 담겨 쌓여 있었고 침대는 아기 침대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기 그림이 붙어 있었고 제가 아끼던 사진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어머니, 방이 없어서 거실 소파에서 주무세요. 어차피 누워만 계실 거잖아요. 방 하나는 애기 방으로 써야 하고요. 서윤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의하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으으하는 신음만 나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요란한 거실에서 손주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실에서 잠을 자야 했어요. 밤에는 불을 다 꺼도 냉장고 소리,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제게서 냄새가 난다며 서윤이는 코를 막고 인상을 썼습니다. 진짜 냄새나. 노인네 냄새. 창문 좀 열어야겠네. 숨이 막혀. 한겨울인데도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찬바람이 들어와 저는 이불을 끌어당겼지만 마비된 오른손으로는 이불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왼손으로 이불을 잡아당기니 몸의 균형이 안 맞아서 자꾸 이불이 흘러내렸어요. 오른손이 마비되면서 기저귀를 갈거나 몸을 돌리는 일은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왼손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어요. 기저귀를 갈려고 해도 오른쪽 몸을 돌릴 수가 없어서 제대로 갈지 못했습니다. 왼손으로 기저귀 테이프를 떼려고 하면 손이 미끄러져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결국 실수를 하게 되고 소파가 젖고 그러면 서윤이가 달려왔습니다. 실수를 할 때마다 서윤이는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노인네 수발을 평생 챙겨야 한다니. 이걸 또 언제 다 치워. 소파까지 다 젖었잖아. 진짜 못 살겠네. 차라리 죽지 그랬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죽지 그랬냐고요? 제가 죽고 싶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닌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차라리 지금 당장 숨이 멎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어요. 병원에서 깨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짐짝 취급받으며 사느니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왼손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어요. 베개가 눈물로 젖어
축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고 두 사람은 안방에 있었어요.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거실까지 들려왔어요. 여보, 어머니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어때?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아들 준수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병원? 병원비는 어떡하고? 우리 생활비도 감당 안 되잖아. 한 달에 2, 300은 나간다던데. 그 돈 어디서 나와? 우리 적자인데. 서윤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이대로는 못 살아. 집안이 엉망이야. 냄새도 나고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아. 좋은 방법 없을까?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지. 내가 알아봤어. 서윤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무슨 방법? 돈이 어디 있다고. 어머니 명의로 된 시골 땅 있잖아. 충청도에 있는 거. 그거 팔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 글쎄, 한 15억 정도? 아니면 더 나올 수도. 거기다가 돌아가신 아버님 앞으로 나온 보험금까지 합치면 42억 원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거야. 내가 계산해 봤어. 그거 정리해서 우리 해외로 뜨자. 말라가 어때? 스페인. 거기 바다도 있고 날씨도 좋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해외로? 그럼 엄마는 어떡하고? 요양원은 돈 생기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우리부터 챙겨야지. 어머니가 뭐 얼마나 사시겠어. 빨리 치워버리는 게 낫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서윤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속에 담긴 탐욕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저것들이 내 마지막 남은 42억까지 노리고 있구나. 제가 평생 모은 돈,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 시골에 있는 땅까지 모두 가져가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요양원에도 보내지 않고 그냥 방치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들을 믿고 전부를 털어준 제가 바보 같았죠. 제 인생의 모든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왼손으로 소파를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소파 천에 파고들었어요. 저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말은 못해도 귀는 멀쩡했어요. 정신은 또렷했죠. 저들의 계획을 다 들었어요. 42억 원을 가져가서 스페인 말라가로 도망가고 저는 방치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들의 대화를 곱씹었어요. 말도 못하고 몸도 못 움직이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야겠다는 의지도 불타올랐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저들의 죄를 밝혀내고 제 재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저들이 제게 한 짓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반드시 복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살아남겠다고,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저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이죠.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서윤이의 태도가 묘하게 부드러워졌어요. 그날 아침 달콤한 호박 냄새가 거실까지 퍼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고 얼른 기운 차리셔야죠. 제가 정성껏 끓였어요. 서윤이가 호박죽 한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그동안 저를 짐짝 취급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죽을 끓여주다니요. 호박도 제일 좋은 걸로 골라왔어요. 자, 하세요. 제가 떠드릴게요. 서윤이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제 입에 넣어 주었어요.
하지만 그 친절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그 친절이 두려웠어요. 며칠 동안 서윤이는 계속 친절했어요. 약을 챙겨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물도 준비했어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불 한 장 더 덮으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아들 준수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엄마, 서윤이가 엄마 걱정 많이 해. 약도 꼬박꼬박 챙겨주잖아. 얼마나 고마운 며느리야. 효부야, 효부. 기가 막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재산을 빼앗아 해외로 도망가겠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효자 효부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뭔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윤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시골 땅 정리하는 거예요. 세금 문제 때문에 급해요. 지금 안 하면 과태료 나온대요. 서윤이가 도장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아니, 도장 하나 찍는 게 뭐가 어렵다고. 진짜 답답하네. 이렇게 말이 안 통한다니까. 준수야, 어머니 손 좀 잡아줘. 서윤이가 짜증을 냈어요. 준수가 다가와 제 왼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저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 그냥 찍어. 세금 문제라니까. 나쁜 거 아니야. 빨리 해. 서윤이가 제 손가락에 새빨간 인주를 찍었어요. 그리고 강제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콱, 콱, 콱. 세 군데에 찍혔어요. 저는 몸부림치려 했지만 마비된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됐다. 이제 곧 자유야. 스페인 가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서윤이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밤이었어요. 밤 9시쯤 서윤이가 거실로 왔습니다. 어머니, 바람 쐬러 가요. 집에만 계셔서 답답하셨죠? 오늘 날씨도 좋고 별도 예쁘대요. 서윤이가 휠체어를 끌고 왔어요. 저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밖에 나간다는 생각에 약간 설렜어요. 집 밖 공기를 쐬는 게 얼마만인가요? 준수야, 차 준비했어? 어머니 모시고 나갈 거야. 응, 시동 걸어뒀어. 빨리 가자.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동네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편의점, 약국, 슈퍼마켓. 밤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동네를 벗어나 가로등이 줄어들었어요. 건물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차는 점점 더 어둡고 으슥한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비포장도로였어요. 차가 덜컹덜컹 흔들렸습니다. 돌멩이를 밟을 때마다 몸이 튀어올랐어요.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깊은 산으로 오는 걸까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수야, 어디 가는 거야? 여기 어디야? 어눌한 발음으로 겨우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백미러로 제 눈을 한번 마주치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경치 좋은 곳 있어요. 서윤이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차는 계속 산길을 올라갔어요. 10분, 20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그리고 차가 멈췄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인적 없는 공동 묘지 입구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친 건 낡은 비석들이었어요. 이름도 지워진
오래된 무덤들이 산빛 아래 줄지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스산한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여기에 온 걸까요? 공동 묘지라니요? 아들이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끌어냈어요. 부축하는 척하면서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준수야, 왜 여기 온 거야? 집에 가자. 무서워. 저는 어눌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준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항하려 했지만 마비된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서윤이가 차에서 내려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이제 쓸모없는 노인네나 다름없잖아요. 우리도 숨 좀 쉬어야지. 이해하시죠? 어머니도 이렇게 사는 거 힘드시잖아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저들이 저를 버리려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였어요. 산 공동묘지에 저를 버리고 가려는 거였습니다. 42억 원을 빼앗고 저를 버리려는 거였어요. 충격과 공포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구멍에서는 신음만 나왔습니다. 으아, 조용히 해요. 시끄러워. 아무도 없어요. 서윤이가 제 입을 막았어요. 준수가 저를 들쳐 업었습니다. 그리고 묘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비석을 지나고 무덤을 지나고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이 앞을 비쳤어요. 주변은 온통 어둠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10분쯤 걸었을까요? 준수가 멈춰 섰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어요. 여기면 되겠지? 더는 못 올라가겠어. 서윤이가 손전등을 비추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응, 여기다 내려놔. 이 정도면 충분해. 아무도 안 와. 등산객도 안 오는 곳이야. 정말 이래도 될까? 엄마인데. 준수가 잠깐 망설였어요. 뭐가 문제야? 어차피 오래 못 살아. 우리가 돌봐줄 수도 없고 어머니를 위한 거야. 편하게 가시는 게 나을 거야. 서윤이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준수가 저를 땅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이 등에 닿았어요. 낙엽과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나뭇가지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준수가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엄마, 저희도 이제 모시기 힘들어요. 늙고 병들었으니 여기서 편히 쉬세요. 준수가 말을 흐렸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빨리 가자. 추워 죽겠네. 서윤이가 준수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두 사람은 그대로 돌아서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왼손을 들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돌아오라고, 저를 버리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에서는 으으하는 신음만 나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던 불빛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르릉. 그리고 차가 멀어지는 소리. 그 소리마저 사라지자 완전한 어둠 속에 저 혼자만 남겨졌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벌레 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멀리서 부엉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산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외롭게 죽는 건가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어요. 반드시 살아남아서 저들을 심판대에 세워야 했습니다.
저들이 저에게 한 짓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저는 왼손으로 땅을 움켜쥐었습니다. 흙이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어요. 내 평생의 헌신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생선을 팔고 밤에는 빌딩 청소를 하며 키운 아들이 저를 산속에 버리고 갔어요. 이 지옥 같은 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뒤엎어버릴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야겠다는 의지로 버텼습니다. 누군가 저를 발견해 주기를, 누군가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누군가 저를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반드시 살아남아 아들 며느리 얼굴을 다시 한번 마주 봐야겠어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미친 듯이 졸렸지만 여기서 눈 감으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죠.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손가락 끝이 감각이 없었습니다. 발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빨이 딱딱딱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죽음의 소리 같았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채로 흙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어요. 눈을 감으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추위 때문에 몸이 떨렸어요. 온몸이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윤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쓸모없는 노인네나 다름없잖아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보고 쓸모없는 사람이래요. 아들마저 여기서 편히 쉬라고 말했죠. 저는 왼손을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땅을 더듬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만져졌어요. 굵은 나뭇가지였습니다. 왼손으로 나뭇가지를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온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오른쪽 몸은 여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른팔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균형을 잡을 수 없었어요. 기어가야 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어서라도 산을 내려가겠다고,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왼손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왼쪽 무릎을 구부렸어요. 한 뼘 한 뼘씩 땅을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이 손에 묻었어요. 흙이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젖은 나뭇잎이 미끄러웠어요. 돌에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따끔거렸어요. 피가 났습니다. 손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옷은 찢어졌어요. 무릎이 까져서 바지가 피로 젖었습니다. 통증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을 것 같았어요. 한 뼘 기어갔어요. 또 한 뼘. 숨이 가빴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산길을 따라 기어갔습니다. 경사를 따라 아래로 내려갔어요. 1시간쯤 기어갔을까요? 손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살가죽이 벗겨졌습니다. 손톱 밑에서 피가 배어 나왔어요. 해가 떠올랐어요.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어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왔어요. 2시간쯤 기어갔을까요? 손톱이 깨졌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물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3시간쯤 기어갔을까요? 더 이상 못 갈 것 같았어요. 기력이 다했습니다. 손에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여기서 멈춰야 하나 싶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목소리였어요. 등산객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제 생명줄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다. 등산 오길 잘했어. 그러게. 공기도 좋고 경치도 예쁘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왼손을 흔들었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 허공을 휘저었어요.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으아, 목청껏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 안 들려? 여보, 여자가 멈춰 섰습니다. 글쎄, 바람 소리 아냐? 아니야, 사람 목소리 같은데 누가 도와달라는 것 같아. 두 사람이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여보,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어머 세상에. 할머니, 괜찮으세요? 등산객이 달려왔습니다. 저에게로 뛰어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곳에 쓰러져 계세요? 남자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았어요. 누군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손이 피투성이에요. 옷도 다 찢어졌고, 어떡하지? 여자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구조대에 신고해야지. 빨리.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신고했어요. 네, 여기 청계산 공동묘지 근처인데요.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세요.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보여요. 손발이 피투성이고 옷도 다 찢어졌어요. 네, 빨리 와주세요. 여기 묘지에서 한 100m 아래쪽이에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자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구급차 곧 와요. 조금만 참아요. 금방 와요. 물 좀 드시겠어요? 물 있어요. 남자가 물통을 꺼냈어요. 제 입에 대주었습니다.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시원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쥐었어요.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하는 소리만 나왔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여기 왜 계세요? 여자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모시고 왔어요? 가족이요? 저는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뽀. 점점 가까워졌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세요? 여기요. 여기. 빨리 오세요. 등산객 남자가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왔어요. 괜찮으세요? 구급대원이 제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을 쟀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졌네요. 31도밖에 안 돼요. 저체온증이에요.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손발의 동상도 의심됩니다. 들것 준비하세요.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산을 내려갔어요. 구급차가 왔고 저는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링거를 꽂았어요. 할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가족 연락처 아세요? 저는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말씀을 못 하시나 봐요. 신분증 있으세요? 구급대원이 제 옷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휴대폰도 없네요. 일단 병원으로 가시죠. 구급차가 달렸어요. 빠르게 달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았어요. 살아남았습니다. 기적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간호사들도 왔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환자 체온 31도, 저체온증 의심, 손발 동상 의심, 전신 찰과상. 구급대원이 보고했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응급실 3번. 서두르세요. 의사가 지시했습니다. 저는 침대로 옮겨졌어요. 할머니, 제 말 들리세요? 눈 뜨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의사가 물었어요. 젊은 여자 의사였습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댔어요. 저는 눈을 떴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어 장애가 있으시군요. 뇌 기능 저하 이력 있으신가요? 오른쪽 팔다리도 움직이지 않으시네요. 반신 마비시군요. 의사가 제 팔을 들어 올렸어요. 오른팔은 축 늘어졌습니다. 감각이 없었어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했어요. 체온 올리는 처치 시작하세요. 따뜻한 링거 주입, 온열 담요 준비, 손발 동상 확인, 항생제 투여 준비.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저를 따뜻한 담요로 감쌌습니다. 링거를 교체했어요. 따뜻한 액체가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체온계를 입에 넣어 주었어요. 체온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저체온증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손발도 동상 위험이 있어요. 빨리 처치하지 않으면 조직이 괴사될 수 있습니다. 감염 우려도 있으니 항생제 투여하세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손을 들어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무릎도 봤어요. 보호자분 계세요? 연락할 가족이 있으세요? 신분증 있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제 가족은 저를 버렸어요. 신분증도 없고 보호자도 없네요. 우선 경찰에 연락해야겠어요. 일단 응급 처치부터 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저를 살려주신 거라고. 아직 제가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복수를 하라고, 진실을 밝히라고 저를 살려주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한 짓을, 42억 원을 훔친 죄를, 저를 산에 버린 죄를 모두 밝혀낼 거예요.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예요. 저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할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죽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쉬기 위해서였습니다.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어요. 내일부터 싸워야 하니까요. 앞으로 싸워야 할 긴 싸움을 위해 저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몸을 추스르고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늘은 보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링거 소리가 똑똑 들렸어요.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오른쪽 팔다리는 여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왼손은 움직였어요. 간호사가 제 옆에 왔어요. 체온을 쟀습니다. 혈압도 쟀어요. 친절한 얼굴이었습니다. 깨어났느냐고,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가족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호자요? 가족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심장마비가 왔을 때보다 더 큰 통증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내 보호자는 나를 버린 아들 부부예요. 저를 산에 버리고 해외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42억 원을 훔쳐간 도둑들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왼손을 흔들었어요. 아니라고,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족이 없냐고, 연락할 사람이 없냐고 물었어요. 저는 다시 왼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혼자예요. 저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다고,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말했습니다. 따뜻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어요. 손발의 동상은 다행히 심하지 않았습니다.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광역수사대 오경석 형사입니다. 그가 명함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 말씀 들리시죠? 고개 끄덕여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를 산에 버린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가족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드님인가요? 며느님인가요? 저는 2번 끄덕였어요. 둘 다예요. 아들과 며느리 둘 다 저를 버렸어요. 형사가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연락처 아시나요? 저는 왼손을 들어 허공에 글씨를 썼어요. 하지만 형사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종이 가져올게요. 형사가 종이와 펜을 꺼냈어요. 제 왼손에 펜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썼어요. 김준수, 한서윤, 삐뚤삐뚤한 글씨였어요. 어눌하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창피했어요. 아들 내외가 저를 버렸다는 사실을 제 입으로 말해야 한다니요. 왼손으로 쓴 글씨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김준수, 한서윤, 아드님과 며느님 성함이군요. 연락처 아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번호를 몰라요.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했어요. 주소는요? 어디 사시나요? 저는 다시 글씨를 썼습니다. 서울, 영등포,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형사가 밖으로 나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형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할머니, 확인해 봤는데요. 아드님 부부는 이미 이사를 갔습니다. 집주인에게 확인했는데 며칠 전에 계약 해지하고 나가셨대요. 휴대폰 연락처도 해지됐습니다. 2분 다 연락이 안 돼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사를 갔다고요? 연락처를 해지했다고요? 아드님 부부 출국 기록은 아직 없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행방을 감춘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푹 쉬세요. 혹시 다른 가족분은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형사의 말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왼손으로 종이에 글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했어요. 제가 당한 일을 알려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썼어요. 아들이 저를 버렸다고, 산 묘지에 버렸다고, 며느리가 저를 쓸모없는 노인네 취급했다고, 재산 42억 원을 빼앗아 갔다고 도장을 강제로 찍었다고 썼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썼어요. 형사가 제 글씨를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42억 원이요? 재산을 빼앗아 갔다고요? 이건 단순 유기가 아니라 재산 범죄네요. 할머니, 증거가 있으신가요? 재산을 빼앗긴 증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없어요. 아들이 다 가져갔어요. 서류도, 도장도, 통장도 다요. 증거 없이는 수사가 어렵습니다. 할머니 명의 부동산이나 계좌가 있으셨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사가 나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 수사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저는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차민우. 제가 시장에서 번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정성껏 맡아주던 증권회사의 차민우 실장이었어요. 10년 넘게 저를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제 단칸방에 와서 재산 현황을 설명해주고 수익률을 보고해주던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정직했습니다. 한 번도 저를 속인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라면 내 말을 믿어줄까? 그 사람이라면 도와줄까?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차민우 실장은 저를 항상 사모님이라고 불렀어요. 제 돈을 소중하게 관리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제 편이 되어줄 거예요. 저는 사회복지사를 불렀습니다. 간절히 손짓했어요. 사회복지사가 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왼손으로 종이에 삐뚤한 글씨를 적었습니다. 차민우, 증권사, 여의도. 차민우요? 증권회사요? 연락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절하게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사회복지사가 밖으로 나갔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찾았어요. 차민우 실장님 연락처 찾았어요. 전화해 볼까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회복지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차민우 실장님이시죠? 네, 저는 서울중앙병원 사회복지사인데요. 할머니 한 분이 실장님을 찾으세요. 네, 김옥순 할머니시라고 하는데, 네, 아시는 분이세요? 네,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오시겠어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도는 통했습니다. 차민우 실장이 온다고 했어요.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모님, 차민우 실장이 뛰어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35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제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왼손으로 종이를 가리켰어요. 제가 쓴 글씨를 가리켰습니다. 차민우가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섰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아들이 저를 버렸다는 것을, 산에다가 버렸다는 것을, 재산을 빼앗아 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 눈을 보았습니다. 제 눈물을 보았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아드님을 찾아내겠습니다. 재산도 찾아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차민우 실장의 그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왼손으로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힘껏 쥐었어요. 고맙다고,
부탁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차민우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자리에 앉아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지금 사모님 계좌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요. 그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사모님 명의 계좌가 전부 해지됐어요. 충청도 토지 매매 대금 30억 원, 돌아가신 남편분 보험 해약 환급금 12억 원, 전부 아드님 명의 계좌로 넘어갔다가 사라졌어요. 해외 송금 신청까지 되어 있네요. 스페인으로요. 차민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이건 단순 유기가 아니에요. 계획적인 재산 범죄예요. 존속 유기에 금융 사기까지 추가됩니다. 제가 지금 바로 검찰에 연락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는 즉시 전화를 꺼냈어요. 검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바라본 아들은 저를 버렸지만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것이, 누군가 저를 믿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았습니다. 하늘이 저를 살려주신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차민우라는 조력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함께 싸울 동지가 생겼어요. 저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차민우와 함께라면 저는 반드시 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42억, 제 평생의 전부였습니다. 새벽에 생선 장사하며 모은 돈이었어요. 빌딩 청소하며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 보험금과 충청도 땅, 아들 집 장만하라고 도와주고 남은 돈이었어요. 제 인생의 전부가 그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아들이 훔쳐갔어요. 저를 산에 버리고 해외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왼손을 불끈 쥐었어요. 차민우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검찰청이죠? 긴급 사건 접수하겠습니다. 존속 유기 및 금융 사기 혐의입니다. 피해자는 70대 노인이고 피해 금액은 42억 원입니다. 차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긴박했습니다. 스페인 말라가 은행으로 어제 저녁 송금 신청됐으니 지금 당장 지급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바로 은행에 연락한다고 송금 정지시킬 거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오경석 형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긴급 소식입니다. 형사가 소리쳤어요. 아들 부부, 오늘 저녁 9시 30분 말라가행 비행기 티켓 끊어놨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요. 지금 3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3시간,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민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공항으로 가야 합니다. 형사님, 긴급 체포영장 발부 가능한가요? 지금 신청했습니다. 판사님께서 긴급성을 인정하셨어요. 30분 안에 영장 나옵니다. 오경석 형사가 대답했어요. 바로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혈액 검사 결과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급히 보시래요. 간호사가 서류를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읽었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할머니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것도 치사량에 가까운 양이에요. 수면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면제를 먹였다고요?
할머니 산에 버리기 전에 음식에 수면제를 탔나 봅니다. 할머니를 이 날씨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건 존속 살해 미수입니다. 형사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존속 살해 미수?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단순히 버린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여서 산에 버렸어요. 얼어 죽기를 바랐던 거예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뱃속에서 키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민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모님, 이제 혐의가 더 무거워졌어요. 존속 유기, 금융 사기, 존속 살해 미수. 이 정도면 징역 10년은 넘게 받을 겁니다. 형사가 전화를 걸어 혐의를 추가했어요. 존속 살해 미수라고 혈액 검사 결과 수면제가 치사량 가까이 검출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금 바로 공항으로 향하겠다고 말했어요. 형사가 전화를 끊고 저를 보았습니다. 공항으로 가시겠냐고, 직접 보시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겠어요. 저는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체포되는 모습을,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차민우가 말했어요. 사모님을 보면 놈들이 당황해서 허점을 보일 겁니다. 사모님이 나타나면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어요. 반드시 가겠어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저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할머니,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차민우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병원 앞에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경석 형사의 차였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형사가 차 문을 열어 저를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차민우가 조수석에 앉았어요. 출발합니다. 인천공항까지 1시간 30분 걸립니다. 빨리 가야 해요. 형사가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차가 빠르게 달렸습니다. 저는 경찰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죠. 스페인 말라가로 도피하려는 아들과 며느리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저를 버린 그들의 꼴을 직접 보러 가는 거죠. 오경석 형사는 조수석에서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검찰과 공항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김준수, 한서윤 2명, 9시 30분 말라가행, 체포영장 나왔으니 출국 금지, 게이트 봉쇄를 부탁했어요. 차가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시속 140km로 달렸어요. 차들이 경찰차를 보고 비켜섰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었어요.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을 잡아야 한다. 며느리를 잡아야 한다.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1시간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공항이에요.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잡을 겁니다. 차민우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사모님, 공항 경찰이 대기하고 있대요. 출국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놈들이 나타나는 순간 체포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차가 계속 달렸습니다. 영종대교를 건넜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출국장 앞에 섰어요. 형사가 휠체어를 꺼내 저를 태웠습니다.
공항 경찰 3명이 다가왔어요. 대기하고 있었다고 김준수, 한서윤, 체포영장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형사가 물었어요. 탑승 수속은 했냐고 물었습니다. 공항 경찰이 대답했어요. 아직이라고 곧 나타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형사가 저를 대기실로 데려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출국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8시. 그때 저는 그들을 보았죠. 캐리어를 끌고 오는 2사람. 아들 준수와 며느리 서윤이었습니다. 준수는 청바지에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서윤이는 롱패딩을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2사람 다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어요. 큰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저 사람들이에요. 저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저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민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사모님, 저 사람들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왼손으로 가리켰어요. 저들이에요. 형사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목표물 확인. 청바지 점퍼 남성과 롱패딩 선글라스 여성. 지금 출국장 입구로 진입 중. 체포 준비. 공항 경찰들이 움직였어요. 출국장 입구 양쪽에 배치되었습니다. 준수와 서윤이가 걸어왔어요. 출국장 입구로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말했어요. 드디어 떠나네. 스페인 가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42억이면 100년은 먹고 살아. 준수가 웃었어요. 엄마는 죽었을 거야. 산에서 얼어 죽었겠지. 아무도 못 찾아. 완벽한 범죄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치를 떨었습니다. 완벽한 범죄라고요? 저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뱃속에서 키운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형사가 소리쳤어요. 지금 공항 경찰들이 뛰어나갔습니다. 준수와 서윤이를 둘러쌌어요. 김준수, 한서윤, 당신들을 존속유기, 금융사기,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손들어. 준수와 서윤이가 깜짝 놀랐어요.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준수가 소리쳤어요. 손 들라고 했어.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입건한다. 경찰이 준수의 팔을 잡았어요. 뒤로 돌렸습니다. 수갑을 채웠어요. 철커덕. 수갑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윤이가 소리쳤어요.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왜 우리를 잡아요? 존속유기, 금융사기, 존속살해 미수, 3가지 혐의야. 조용히 해. 경찰이 서윤이에게도 수갑을 채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잡았어요. 드디어 저들을 잡았습니다. 차민우가 휠체어를 밀었어요. 저를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준수와 서윤이 앞으로 갔어요. 준수가 저를 보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가 왜 여기에? 엄마가 살아있어. 준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서윤이도 저를 보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니, 어떻게? 저는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왼손으로 팔걸이를 붙잡았어요. 온 힘을 다해 일어섰습니다. 차민우가 깜짝 놀라 저를 부축했어요. 사모님,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서윤이 앞에 섰어요. 그리고 왼손을 들었습니다. 탁! 서윤이의 뺨을 후려쳤어요. 서윤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너는 짐승만도 못하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내 돈 다 토해내고 짐짝처럼 깜빵에서 썩어라. 저는 어눌하지만 확실하게 말했어요.
서윤이가 도끼를 뿜으며 저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수갑에 묶인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수는 바닥에 엎드려 울먹였어요. 엄마, 미안해. 미안해. 저는 왼손을 들어 그들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으으으. 준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서윤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다 끝났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심판받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준수와 서윤이를 태우고 떠났어요. 빨간 경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차를 바라보았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정에 섰어요.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시민 방청객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법정 앞을 바라보았어요. 오늘이 선고일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재판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검사님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들이 변론했어요. 증인들이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준수와 서윤이가 앉아 있었어요.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색 옷이었어요. 서윤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저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김준수, 한서윤, 일어나세요. 준수와 서윤이가 일어났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이 70대 노모를 산속 묘지에 유기했다고, 수면제를 과다 투여하여 살해를 시도했다고, 42억 원을 불법 취득하여 해외로 도피하려 했다고 말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님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친족유기, 노인학대, 존속살해, 미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어요. 특히 심장마비 후유증으로 몸에 마비가 오고 말도 잘 못하는 노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학대했으며 겨울 산에 버려 죽게 한 행위는 인륜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서윤이가 떨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준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준수가 비틀거렸어요. 변호사가 부축했습니다. 피고인 한서윤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합니다. 서윤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안 돼. 13년.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하지만 서윤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 돌봤어요. 죽도 해드렸어요. 억울해요. 저는 휠체어에서 왼손을 들어 서윤이를 가리켰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차민우 실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사모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민우가 휠체어를 밀어 증인석으로 갔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차 실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제가 3개월 동안 준비한 진술서였습니다. 판사님이 저희를 보았습니다. 증인, 진술하시겠습니까? 차민우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피해자는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오른쪽 사지마비와 언어장애가 왔습니다.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한서윤은 피해자를 환자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기저귀를 갈게 했습니다. 피해자의 소변이 묻은 빨래를 시켰습니다. 사지마비 환자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노인네 냄새 난다며 모욕했습니다. 저는 왼손으로 서윤이를 가리켰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차민우가 계속 읽었습니다. 피해자는 말도 잘하지 못했죠.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피해자를 짐짝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과 공모하여 수면제를 먹이고 겨울산 묘지에 버렸습니다. 서윤이가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차민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자의 재산 42억 원을 훔쳐 해외로 도피하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죽기를 기다리며 스페인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저는 왼손을 불끈 쥐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차민우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피해자는 묻습니다. 13년 징역이 과연 충분한 처벌인지를. 피해자는 죽을 뻔했죠. 자식에게 버림받아 산에서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서윤이가 주저앉았어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억울해요. 준수가 일어나 저를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왼손을 들어 준수를 가리켰습니다. 차민우가 제 마음을 읽었어요. 피해자는 아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군요. 준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판사님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즉시 수감됩니다. 교도관들이 준수와 서윤이에게 다가갔어요. 수갑을 채웠습니다. 끌고 나갔어요. 서윤이가 마지막까지 소리쳤습니다. 억울해요. 저는 잘못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후련함이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차민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모님, 이기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할머니,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민우가 휠체어를 밀어 창문으로 갔어요.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그로부터 9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오른쪽은 여전히 마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걸을 수 있어요. 지팡이가 땅에 닿을 때마다 소리가 났어요. 똑, 똑, 똑. 나뭇잎을 밟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새가 지저귀고 있었어요. 이 산이에요. 제가 버려졌던 그 산입니다. 1년 전 아들이 저를 이 산 묘지에 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났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랐어요.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왼발로 땅을 밟고 걷는다는 것이 이렇게 벅찬 일인 줄 몰랐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죠. 산 중턱 묘지가 보였습니다.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차민우 실장이 뒤에서 저를 따라왔습니다. 사모님, 여기입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민우 실장이 다가왔어요. 저는 묘지 앞 평평한 바위에 앉았습니다. 차 실장도 옆에 앉았어요. 1년 전 그날 여기 비석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지금처럼 추운 날이었죠. 차 실장이 제 말을 알아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차 실장에게 건넸어요. 이게 뭡니까? 저는 왼손으로 통장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차 실장을 보았습니다. 차 실장이 통장을 열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40억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실장의 손을 잡았어요. 재단을 만드세요.
저처럼 자식한테 버림받은 노인들을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6개월간 언어 재활 치료를 했어요. 짧은 문장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차 실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사모님, 제가 꼭 잘 운영하겠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옥순아, 들리냐? 예전의 옥수는 여기 죽었어. 너는 다시 태어난 거야. 정의가 이겼어.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복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저주가 아닌 희망으로 갚는 복수였어요. 저는 왼손으로 지팡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일어섰어요. 차 실장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산을 내려갔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죠. 이제는 행복하다. 정말 행복해.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시어머니를 쓸모없는 노인네 취급한 며느리, 평생을 자신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에게 무관심한 아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어머니의 복수. 오늘 사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김옥순 할머니께 응원의 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특별시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